지금이야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남양유업은 한때 국내에서 존경받는 기업이었습니다. 창업주홍동 회장은 조국의 아이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분유를 생산했고 남다른 경영 철학으로 착한 기업 이미지를 이어옵니다. 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을지로 입구 건물의 월세를 지내는 등 남양유업을 내실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 결과 외환위기로 대기업들이 무너질 때에는 오히려 은행 차입금을 모두 갚을 정도로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홍대영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정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기업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불매운동은 지속되어 실적은 끝없이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한행컴퍼니로 넘어가며 홍씨 일가의 오너경영 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창업주 홍대영 회장은 남양유업이 이대제에 끝나게 될지 예상이나 했을까요? 자, 오늘은 남양유업의 찬란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양유업의 창업주 홍대영은 1919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냅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와사대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엘리트였죠.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영변의 숭덕여중에서 교사 생활을 했지만 51년 1사호텔을 계기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김일성 정권이 지주의 집안과 엘리트 출신들을 내버려둘 리 없었죠. 그리고 1954년 비료 수입 회사인 남양상사를 설립했는데 남양이라는 사명은 홍대영의 본관 남양홍시에서 따왔다고 전해집니다. 홍대영의 노력으로 회사는 안정궤도에 들어섰지만 화폐개혁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었죠. 그러다 과거 애국 출장길에서 본 분유를 마음껏 먹고 있던 외국 아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시 한국의 아이들은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고 분유의 경우 아이가 아플 때나 먹일 정도로 귀해 금유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신 몸이었죠. 이에 홍대영은 이 땅에 굶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1964년 남양유업을 설립하며 낙농산업의 외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듬해 충남 천안에 첫 번째 공장을 지었으며 덴마크 등 해외로부터 기술을 들여왔죠. 그렇게 1967년 우리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가 출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회사는 성장합니다. 더욱이 당시 정부는 보릿고개를 해결하고 농민들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남양유업은 71년도부터 시작된 전국 우량한 선발대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 대회의 구호인 내 아기를 튼튼하고 건강하게는 홍대영 회장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었죠. 당시 우량한 대회는 모든 아기의 엄마의 관심을 받으며 최고의 행사로 자리 잡았고 전국 각지에서 신청자가 몰려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남양이란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고 분유를 먹어야 튼튼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더욱이 건강한 아이를 국가자원으로 생각하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분위기와도 맞물립니다. 이에 영부인 유경세 여사가 대회에 참석하는가 하며 청와대에서는 수상자를 초청하기도 했죠. 우량하대회 출신 유명인도 많은데 바둑기사 이창우나 작곡가 주영훈이 출전하거나 입상합니다. 그리고 홍 회장은 신제품 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남양분유 ARS 등 새로운 제품을 연달아 선보였죠. 80년대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용 분유 점프를 출시합니다. 점프는 매일유업의 맘마와 치열한 광고전을 펼쳤는데 점프는 영양균형, 맘마는 칼슘 가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 요구르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시작하자 요구르트 시장에 진출하여 남양 요구르트를 출시합니다. 이 당시 요구르트 시장은 한국 야구르트와 해태유업, 빙그레와 서울유유까지 5파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양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을 주고 축구선수 차범근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점유율을 끌어올렸었죠. 이처럼 남양유업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업 중 하나로 많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대영 회장은 첫 사업 실패 이후 큰 충격을 받아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들겨보고도 건너지 않는 보수적인 경영을 합니다. 남양은 우량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사옥조차 마련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기업인의 길을 걸어왔죠. 홍 회장은 평소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만 바라봐야 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한눈 팔지 않는 실속 있는 경영을 합니다. 이에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이 휘청거릴 때 남양유업은 오히려 20% 이상 성장에 이뤘고 은행 차입금을 모두 갚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자녀 학자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죠.
과거 일했던 회사 직원은 홍대용 회장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씩 하셨다. 자녀 등록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 오히려 회사를 오래 다녀주어서 내가 더 고맙다며 손을 꼭 잡으시곤 했다. 그러면서 홍대용 회장은 양말을 기어 신는 등 검소하게 생활했죠. 또한 남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회장은 신문이나 TV를 통해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꺼리셨다. 단체 회장직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다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홍원식에 대한 경영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홍씨 일가의 마지막 경영인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홍원식은 연세대 재학 중인 대학생 때부터 종종 회사에 나와 업무를 도왔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 회사로 달려와 입출근 전표를 끊는 등 격리 업무를 맡았었죠. 이후 기획실부장으로 정치에 입사하여 경영수업에 들어갔고 상무와 전무를 거쳐 1990년 사장 자리에 오르며 경영을 책임집니다. 이 당시 홍대용 회장은 아들에게 두 가지 금기사항을 가르쳤는데 기업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지 말 것과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홍원식 사장은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먹어봤을 히트작을 출시합니다. 90년대에는 불가리스와 아인슈타인 우유, 분유 임페리얼 등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회사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했죠. 2000년대에는 맛있는 우유 GT, 17차 등 인기 제품을 출시합니다. 이후 악마이유과 프렌치 카페 등 커피 믹스 시장에도 진출하여 동서식품과도 경쟁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2009년 남양유업은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큰 도약에 성공합니다. 한편 홍대용 창업주는 회사에서 몰라난 뒤에도 경영에 참여했는데 가끔 회사에 들려 중요사항을 결정할 만큼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2010년 홍대용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홍 회장은 불모지 같았던 낙농산업을 개척하는 등 낙농업의 대부로 불려왔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등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남양유업은 창업주가 잡고한 지 3년 만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2013년 1월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비인기 상품을 강매하는 소위 밀어내기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남양유업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오히려 항의 집회에 참가한 대리점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크지 않았었죠. 그러나 같은 해 5월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한 음성 파일이 공개되며 상황은 달라집니다. 남양유업은 재빨리 해당 사원을 해고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받던 기업이었던 남양유업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자 제품에서 자사 로고를 가리는 등 불매운동의 타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홍대용 창업회장의 외손녀 황씨가 무리를 일으키면서 남양유업은 또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남양유업은 황씨는 남양유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죠. 이처럼 남양유업은 황씨가 경영과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앞선 사건으로 신뢰도가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그리고 사실 황씨가 처음 알려진 건 이처럼 부정적인 뉴스가 아니었고 한류 스타 박유천과의 결혼 소식으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 당시 남양유업의 가계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죠. 그러나 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결혼식을 연기하다 결국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예인 악재에 신음하던 남양유업에 진짜 악재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강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어마어마했는데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모두가 지쳐있을 때 불가리스를 치료제처럼 광고했으니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죠. 남양유업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과거 사건 사고까지 재조명되며 여론이 급속히 나빠졌고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됩니다. 결국 홍원식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가공 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홍원식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53%의 지분 전체를 한행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홍 회장 측에서 매각 관련 세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고, 이에 한행코는 주식 매매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한행코의 손을 들어주며 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행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양유업 인증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처럼 60년 만에 주인이 바뀐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경영 정상화입니다. 현재 남양유업은 브랜드 이미지 문제는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 분유와 우유 소비가 줄고 있는 최악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죠. 자, 남양유업이 오너 리스크를 벗어나 과거 찬란했던 기업으로 재도약하길 기원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